나는 간헐적 단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 하면서 식사 허용 시간이 되면요, 5, 4, 3, 2, 1, 10시가 땡 되자마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이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쭉 보면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간헐적 단식은 무엇이며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실패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요, 노후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봬요. 나는 간헐적 단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제 빈 종이 하나를 꺼내서 환자분들 생활 습관을 다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을 제가 발견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간헐적 단식 그러면은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굶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굶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건 나한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네 생각하고 내가 굶는 시간 확실히 지킬 테니까 먹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뭐 족발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이런 고기에다가 막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이것도 간헐적 단식에 속하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도 정말 제대로 잘 드셔야 되고 양질의 영양소를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에서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는다? 이렇게 돼서는 간헐적 단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간헐적 폭식을 유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망치는 분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막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꾸로 이렇게 단식 시간을 지키면서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는 정말 잘 드셔야 되는데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가뜩이나 공복 시간이 길어졌는데 음식마저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발령이 됩니다. 아, 전쟁이 났나? 뭐가 음식이 계속 안 들어오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더욱더 지방을 깊은 곳에 숨겨놔요. 그래 나중에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방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먹는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양질의 것으로 골라서 제대로 잘 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이 상당히 많죠. 수면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쌓게 해주고요, 다음날 더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당깁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날 막 초콜릿부터 해서 막 단 것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많이 실패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 할 때 식사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아,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윗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서 똑같은 건데 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자, 식사 순서는요, 처음에는 야채, 채소부터 먼저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방과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사람과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의 혈당 수준이 차이가 나게 돼요. 아주 여러 연구에서 이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순서를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요. 왜 그러느냐? 아침 식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야채나 채소를 제일 먼저 먹으면요, 우리 몸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서 혈당이 올라갈 것을 완충작용을 해줘서 천천히 올라가게 해줘요. 그리고 포만감도 많이 주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포만감을 주게 되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줄여줍니다. 단백질, 지방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들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고요. 또 단백질은요, 위장으로 들어가면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그래서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몸이 될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쭉 보면요, 제대로 먹으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만약에 12대12 다이어트를 하면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 거죠. 그러면 아침 7시에 먹고 저녁 7시에 먹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끼 정도 먹을 수 있죠. 12대12가 성공을 하게 되면 14대10, 공복시간 14시간, 먹는 시간 10시간, 더 나아간다면 16대8, 그러면 공복시간 16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 동안 3끼 먹기 힘들잖아요. 2끼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끼밖에 못 먹을 때 3끼에 먹을 양 정도의 양을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이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하죠.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됩니다. 정말 포만감 있게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2끼밖에 못 드시는 분들이 부실하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더욱더 비만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꽁꽁 숨겨놔요. 지방 창고에 문을 열어서 지방을 태워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잘 하는 방법은요.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 잘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공복 후에 첫 끼에 주의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첫 번째 먹는 끼니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끼니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점심 저녁에 나타날 혈당 스파이크보다 공복에 먹었을 때가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첫 끼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셔야겠죠.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려요. 간헐적 단식 하면서 식사 허용 시간이 되면요. 내가 10시까지 공복을 지키고 10시부터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예를 들자면 5, 4, 3, 2, 1, 10시가 땡 되자마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이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이 식사 허용 시간에는 잘 먹고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 원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라고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류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통곡류 위주의 음식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이 정제가 잘 된 상태로 나옵니다. 현미 대신에 백미. 백미를 한 번 더 갈아서 찧어서 만든 떡, 그리고 흰빵들.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하지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이제는 잘 구분해서 드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나눌 때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을 너무나 빨리 올린다. 결국은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일 거예요.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갈아낸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영양소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제를 잘했다는 것은요. 이 정제하면서 도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에는 영양소도 부족해요. 좋은 탄수화물은 무엇이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우리 몸에 영양소도 많이 줄 수 있는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미 대신에 현미, 잡곡밥, 보리밥, 콩밥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통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먹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이렇게 좋은 탄수화물, 통곡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내에 들어가서 저항성 전분으로 또 작용을 하게 돼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요.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하고 장에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위하고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 들어가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전분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소량의 삶은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리고 단호박 같은 것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저항성 전분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주스 같은 것들이요. 특히 액상과당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액상과당은 애초에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에요. 우리가 뭐 빵, 떡, 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만들어서 먹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액상과당은 이게 새롭게 출현한 물질이기 때문에 혈당만 올리고 영양소는 제로, 이런 빈 껍데기, 깡통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 위주로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자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 마른 여성들, 또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지만 우리 다이어트 쪽에서 보면은 마른 비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2 이런 비율로 드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은요. 제일 좋은 게 계란이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죠. 그리고 너무나 조리하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잖아요. 또 맛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육의 고기 부분이라든지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치즈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콩이에요. 콩은 대두 자체를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리고 비지, 두부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은 아주 좋은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콩 안에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요. 일부 탄수화물도 들어있는데 얘는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좋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운동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 운동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걷기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다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운동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HIIT라고 하거든요. 얘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간헐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었듯이 운동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요, 옆에서 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전력으로 뛰다가 좀 있으면 좀 천천히 걷다가 막 뛰다가 천천히 걷다가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쉬진 않아요. 천천히 걷죠. 이렇게 아주 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량을 끌어올렸다가 몇 초, 몇 분 후에 불완전한 휴식, 그러니까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걷는 정도 이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전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을 10분 정도만 반복을 해도 1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좋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간헐적 단식처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자기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걷기, 줄넘기,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어디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걷기를 따져본다면 천천히 걷다가 또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또 천천히 걷다가 이게 뭐 30초가 됐던 1분이 됐던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계단 오르기는 한두 계단은 아주 전속력으로 올라가고 또 한두 계단은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 쉬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불완전한 휴식이라고 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애프터 번 효과인데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이 애프터 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10분만 해도 1시간 정도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식사 전 운동과 식후 운동이 어떤 게 좋으냐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죠. 저는 아무 때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 때나 시간 낼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분도 계세요. 요즘은 공복 운동이 좋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공복 운동 하는 분도 많아요. 공복 운동은 내장 지방도 태워주고 상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마른 비만한 자들. 이런 분들은요, 근육이 너무 몸에 부족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몸에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은 많은데 나가서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방부터 태우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단백질부터 먼저 태워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하나도 안 타고 계속 근육만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식후 운동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곡류와 좋은 단백질 채소를 먹은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요, 식전 운동 조심하셔야 돼요. 식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은요, 어떤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얼마만큼 떨어뜨린다는 이런 정확한 계산 하에 나온 약인데 이런 약물들의 작용을 무시하고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다.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분들은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이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고 났는데 운동한 다음에 입이 터졌다. 이런 분들 계세요.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수영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운동했으니까 좀 먹지 뭐. 그래서 공복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운동 전에 통곡류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후에 식후에 운동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자꾸 안 빠져요. 나이살이 쪄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요. 나이가 들면요, 살이 안 빠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이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 호르몬의 감소예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젊었을 때는요, 여성은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주고요. 남성은 남성답게 근육도 키워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성들은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다가 폐경기가 되면 이제 완전히 완경이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죠. 남자들은요,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천천히 근육도 감소되고 의욕도 상실되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 호르몬의 감소가 결국은 나이살 찌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나 키 클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다 큰 성인에게도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아이 때는 키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요, 우리 몸의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고 밤 사이에는요, 우리의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식욕을 정리를 해줘요. 이 성장 호르몬이 젊었을 때는 많이 나와서 왕성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거기다 현대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인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잘 때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근육이 참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뚝뚝 떨어지죠. 근육의 감소와 더불어서 기초대사량의 감소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꾸만 근육의 감소와 기초대사량의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살은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이살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찌는 살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나이살은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특히 내장 지방이 안 쌓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년 분들이 근육이 너무 적게 되면요, 허약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보면은 아미노산, 단백질 영양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자꾸 부족해지시는 분들은 자꾸 허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상실돼요. 두 번째는요, 근육은요, 우리 몸에 빌딩으로 말하자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딱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부족해지면 이제 자꾸 낙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좀만 넘어져도 부러지게 돼요. 골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이 골다공증과 더불어서 근감소증은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절의 위험을 높여주는 것이 또 단백질, 근육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내장 지방을 쌓아놓는 거예요.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곧바로 우리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근육의 부족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근육의 부족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내장 지방은 또 근육의 부족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르신들한테 특히 어머님들 쪽에서 내장 비만이 많이 쌓였는데 근육이 적은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는요,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고자 시행했던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노후에는요, 첫 번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1번으로 삼으셔야 돼요. 영양소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종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까지 아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이어트의 속도를 좀 천천히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느린 속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3 내지 6개월 동안 자기 체중의 5 내지 10%를 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3 내지 6개월 동안에 3 내지 5% 정도라고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천천히 빼셔야 돼요. 그리고 총 칼로리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총 칼로리를 50% 이상 확 줄였다? 그러면 몸에서 큰 탈이 납니다. 그래서 총 칼로리는 30%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께 단백질 좀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고기를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는 저는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계란은요,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수학여행 가던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잘 드십니다. 그래서 계란 충분히 잘 드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죠. 콩이라든지 그리고 버섯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단백질류를 잘 챙겨 드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